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55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노처녀라는 뜻 그대로 늙은 노처녀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혼에 뜻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20대가 될 때까지 나이 차이 나는 언니 둘과 오빠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어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막내다 보니 나이를 먹어도 가족들의 눈에는 저는 언제나 막내로 보일 뿐이었죠. 학교를 혼자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차가 있었던 큰언니가 항상 태워주거나 하굣길에는 밤길 위험하다며 항상 오빠가 교문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으니까요. 큰언니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며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접고 회사에 취직을 했고, 둘째 언니는 공부랑은 담을 쌓았기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오빠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저 역시 제가 원한 전문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부모님과 언니 오빠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지만 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였기에 조용하고 얌전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독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녔죠. 그렇게 한 번의 미팅도 없이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하고 23살에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막내로 살아오면서 언제나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을 좋아했던 편이에요. 학과 선택을 할 때도, 취업을 나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고데긴 매한가지였지만 그래도 아이들 하는 행동이 너무 예뻐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도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이 한 명 한 명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해주니 아이들도 그걸 알고 저에게 사랑스럽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행복한 웃음을 보여줄 테니 매달 무슨 날만 되면 학부모님들이 선물도 많이 챙겨주시고, 아직 미혼인 모태솔로인 저를 다들 언니처럼 생각하시면서 주위에 좋은 남자 있다며 맞선 보라고 자주 보채기도 하셨죠.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저도 이제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도 들 때쯤 한 학부모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맞선이라는 말보단 소개팅이라고 해서 만나보고 서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는 맞선이라고 하면 거의 결혼을 하기로 하자는 전제하에 만나게 되는지라 맞선을 보면 결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남자는 성격도 좋았고 무엇보다 저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 남자와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보니 홀 시어머니가 보통 아닌 분이었습니다. 첫 인사드리러 온 저를 싸늘하게 바라보시며 대뜸 아들 뺏어가려고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농담에 섞어서 하시는 말씀 속에 가시가 돋친 것 같았죠. 그렇게 조금은 찜찜한 기분으로 인사를 마치고 집에 와 둘째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큰 언니를 보라면서 절대 그 집안에 시집 가면 안 된다고, 언니 말 무시하고 결혼했다가 큰 후회를 당할 거라면서 펄펄 뛰는 거예요. 당시 큰언니의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들에 집착하는 홀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나를 뜯어 말렸습니다. 솔직히 나도 불안한 기분이 들어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던 터라 언니의 의견에 힘이 실렸고, 다음날 큰언니까지 전화가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결혼은 집안을 보고 하는 것이니 좋은 집에 시집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결국 그 남자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연애는 시작부터 헤어질 때까지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에 헤어진 이후로는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선짜리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그 후로 저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초조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25, 26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먼저 언니들이 항상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리고 큰언니가 시집살이를 당하느라 힘들게 지내는 것을 볼 때면 언니들 말이 맞는 것도 같았죠. 그런데 제가 28살이 넘어가면서 여전히 남자를 만날 생각을 안 하자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는지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에게 선자리를 부탁했고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는 33살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느라 결혼이 늦어졌다고 하는 남자는 첫 만남에 꽤나 즐겁게 대화를 했죠. 호탕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그 남자는 유치원 교사인 내 직업을 아주 좋아했고 나중에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겠어요. 데이트를 리드하는 것에 상당히 능숙했죠. 호감형의 잘생긴 외모하며 외제차를 타고 다닌 남자. 같이 있으면 언제나 즐거웠어요. 서로 마음에 든다 하니 결혼이 빨리 진행이 되던 중 우리 집에 인사를 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오빠가 난리였습니다. 기생 오라비 같다느니 뺀질거리는 게 딱 제비들 하는 꼴이라는 둥 엄마도 큰언니도 작은언니도 올케언니도 다 마음에 든다는데 오빠는 격한 반대. 아버지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화를 내며 얘 이대로 노처녀로 늙어 죽일 거냐고 아버지 입을 다물게 하셨고 오빠에게도 그만 가라고 쫓아버렸어요. 남자의 부모님은 외국에 계신다고 우리 결혼이 결정되면 한국에 오실 거라고 했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엄마가 그 사람과 나를 받으려고 점집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 남자와 나는 인연이 아니고 이 남자에게는 이미 아이도 있다고 한 점쟁이. 평소 엄마가 꽤나 신임하는 분이었기에 엄마는 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빠에게 그 남자를 알아보라고 한 듯 했습니다. 오빠는 그놈에게서 받은 명함의 주소로 찾아가 보았고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아니었어요. 엄마와 오빠는 미용실 사장님을 통해 수소문 끝에 그 남자의 집에 쳐들어가 보니 젖먹이 아이를 키우고 있던 남자. 그놈의 멱살을 잡아 올린 오빠는 주먹을 날렸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은 그놈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결혼마저 어긋나니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싶었고 엄마와 함께 그 점집에 따라가 봤는데 점쟁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사주에 남자가 없어. 40 전에 하는 혼사는 다 막히거나 해도 이혼해. 하지 마 그냥. 너는 천상 절에 들어가 살거나 50 넘어서 해라. 그래야 잘 산다. 엄마는 그토록 신임하던 무당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아니, 지금까지 그런 말 없었잖아. 내가 몇 년을 여기 와서 점을 봤는데 신발 다 떨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격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 점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내 사주를 넣어보고 다닌 듯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찾아간 점집에서 신기할이 많지 비슷한 소리를 한 듯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셨죠.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는 애 없는 돌싱과 재취자리까지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전 너무나 기분이 나빴고 엄마와 자주 싸우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 나이까지 미혼으로 직장을 다니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제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인 양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원장은 대놓고 저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지금이야 결혼 안 하고 화려한 싱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당시엔 나이가 많은 여자가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던 사회적 인식 속에 결국 원장은 32살이 된 나에게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해버리더군요. 가족들의 근심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자취방을 빼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날 짐을 빼는데 보증금을 돌려주러 온 집주인은 아이고 이제 시집 가는 거야? 시집도 못 가는 줄 알고 혼자 걱정했잖아.
빨리 애부터 가져. 축하해. 제일 화가 났던 건 집주인에게 결혼하는 거 아닌데요. 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 댁으로 돌아온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찍었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저를 어르고 달래서 맞선 자리에 내보내셨죠. 맞선 자리에 나온 남자는 결혼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혼을 한 이혼남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대뜸 32살인데 건강한 애를 낳을 수 있겠냐고 거들먹거리는데 저 사람은 재혼이고 나는 초혼인데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저는 그 길로 집에 들어가 엄마 아빠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맞선 안 봐요.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고. 아니 그게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하냐고. 이후 아무도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저는 점점 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시름은 깊어져만 갔고 결국 작은 언니가 집으로 찾아와 나에게 여행이라도 가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해외여행을 떠났겠지만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불안한데 해외로 간다고 하면 절대 못 갈 것 같아 그냥 집과 조금 떨어진 바닷가 마을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동해의 어느 마을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치원에서 받은 퇴직금과 방 보증금을 뺀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 돈 걱정은 없었고 동해를 돌아다니다가 남해에도 가보고 다른 지역으로도 가보려던 계획이었죠. 우선 막연하게 산이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곤 발길 가는 대로 향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산에 올라 탁 트인 광경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죠. 동네에 있는 작은 동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산은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험한 산은 오르기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멋진 풍경을 제공해 주었으므로 저는 이동하는 지역으로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산을 찾아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어느새 나는 혼자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사실은 등산을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내일 이 지역을 떠난다는 아쉬움에 무리해서 산을 올라 그 멋진 풍경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출발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산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점점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하산을 결심했지만 이미 저의 체력은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조금 내려오다가 쉬다가 내려오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며 내려오던 중 결국 발을 헛디뎠고 저는 등산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곳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전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그대로 누운 채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나가던 등산객에 의해 구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33살의 여행을 떠났던 저는 그날의 사고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가 1년 반 정도 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의 그 순간은 부모님은 내 손을 잡고 우셨고 가족들은 모두 달려왔습니다. 깨어나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기에 묻는 말에 눈을 깜빡이는 수준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었죠. 그러기를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재활을 한 지 몇 달 만에 앉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식 없이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곱절의 시간이 걸린다 해요. 태어난 아기가 걷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 능숙하게 몸을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다시 학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재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비록 아직 힘든 일은 무리였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꾸준히 재활을 했죠. 평지만 걷던 운동은 조금씩 계단이나 경사도 올라갈 수 있었고 치료라고 생각하며 다시 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의식을 잃은 덕에 산에 대한 트라우마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5년 정도
제 나이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죠. 내가 누워있다가 일어나 다시 일반적인 성인이 되기까지 세상은 꽤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애써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자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큰언니가 이미 50이었고 아버지는 80을 앞둔 상태였으며 엄마도 73세가 되셨죠. 퇴원 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더 이상 이 나이에 언니 오빠에게 짐덩이가 될 수도 없고 다시 유치원으로 가기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저는 누군가의 재활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랐던 저는 대학생이던 조카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카의 권유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조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며 방법을 알려줬고 저는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복지사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아서 민간복지단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내가 바라던 일과는 조금 달랐죠. 내가 원하는 건 재활이 필요한 나 같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일이었는데 주로 서류 작성에 치중되다 보니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은 없어서 3년 정도 그냥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자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2010년 85세였던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언젠가부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엄마는 눈치로 캐치하시던데 전 그게 잘 되지 않았고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말을 못하거나 못 듣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인 수화였어요. 당장 지금 아버지와 수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그 영감을 주셨어요. 저는 수화를 배우기 위해 책을 샀고 독학으로 그것을 조금씩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며 엄마와 아버지를 보살폈어요. 간병인이 있었지만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전문적으로 수화 통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일하는 곳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의 수화 통역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니 정말 좋았고 저는 정식으로 수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지만 자격증도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49살에 수화를 필요로 하는 복지단체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남자가 있어요. 그 복지단체 장을 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화를 익힌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돈으로 민간복지단체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단체는 아니라서 직원들 모두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가장 늦게 들어온 제가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3, 40대 초반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 대표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건 저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직원들과 다 함께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일을 하면서 서로의 개인사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서로의 지난 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결혼할 뻔한 여자는 있었지만 집에 장애인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되고 이후로는 결혼 생각을 안 했다고 해요. 전 그 말에 저도 맞선이 2번째 어긋났을 때부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것을 못 참으시더라. 내가 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노처녀를 보는 시선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죠. 남자는 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노총각도 이상한 놈이라고 봤는데 노처녀는 더 했겠죠. 그렇게 조금씩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점점 직원들은 저희 둘을 엮는 분위기를 연출했죠.
저녁 회식 후 괜히 같은 방향인 직원까지 남편이 온다는 핑계를 대면서 대표님에게 저를 데려다 주라고 등을 떠밀기도 여러 번. 대표님에게 마음이 없었냐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대표님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냥 결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즘 어린애들처럼 연애나 해보자고 말하는데 50이 넘은 아줌마가 주책맞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심장이 쿵쿵쿵. 홍당무가 된 제 얼굴을 보며 우리도 아직 청춘이라고 하던 그 남자. 그렇게 저와 정수 씨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얼마간은 연애 소식을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결혼하라고 난리치실까 봐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몰래 연애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가족들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계속 엄마와 살고 있었죠. 당연히 언니 오빠들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자주 내려오곤 했죠. 그런데 작은 언니가 왔던 날 형부가 잠깐 집 앞에 나왔다가 제가 정수 씨 차에서 내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가벼운 애정 표현까지 하고 차에서 내린 터라 딱 걸리고 말았죠. 저는 형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질 리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보자고 했지만 전 이제 나도 혼자 살 수 있으니 결혼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느낌으로 지내겠다고 딱 잘라 말했죠. 저의 말에 큰 조카가 막내 이모가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왜 자꾸 결혼을 못 시켜서 안달이야? 하는데 3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 씨와 저녁 식사 중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그 남자랑 같이 있냐고 꼬치꼬치 묻고 정수 씨가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챘는지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은선 씨, 저와 같이 살면 어때요? 뭐 지금 원하지 않는다면 은선 씨 마음 정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싫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복잡하기만 하고 30이 넘은 큰 조카한테 문자로 이런 상황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이모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예전에는 막 누가 선보라고 하고 그런 건데 이번 아저씨는 이모가 마음에 들어서 만난 거잖아. 그럼 이모도 그 아저씨를 좋아한다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요즘 애들 시원시원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카의 말이 힘이 되더라고요. 며칠 뒤 나는 정수 씨에게 결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하던 날 온 가족이 몰려와서 집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셨죠. 엄마는 한시라도 빨리 딸이 남편과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고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먼저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러 간 날 본적을 보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다가 뒤로 넘어갈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밑으로 자식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일이 없었어요. 저는 태어난 이후로 내 가족관계가 바뀐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은 1993년에 내 아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고 구청에서도 내가 혼인신고를 한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나는 다시 한번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정수 씨 역시 당황을 한 것은 마찬가지. 너무 당황해서 손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에게 정수 씨는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해 보자고 했고 법적으로 내 아이로 되어 있는 그 아이의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떼어서 서류를 확인해 본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류에 올려져 있는 그 아이의 아빠는 그놈이었습니다. 예전에 미용실 사장님이 소개해줬던 그 남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정수 씨는 이 일을 의심하지 않고 제 말을 믿었다는 것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줬다는 거예요. 그 일로 다시 한번 집안은 뒤집어졌고 놀란 엄마는 입술까지 파랗게 질리셨어요. 오빠는 그때 찾아갔던 그놈의 집을
다시 찾아가 봤지만 동네 자체가 없어져 있었고 그 남자를 소개해줬던 미용실 사장님과 인연을 끊은 것도 오래였으므로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수 씨가 사람을 써서 그 아이를 수소문해 보았고 얼마 후 다행히 그 아이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아이는 저를 만나지 않고 피했습니다. 당시 25살이던 그 아이는 내가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어도 모른다고 할 뿐이었고 심지어 내 전화를 차단해버린 관계로 저는 다른 사람 번호로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를 않는 것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고 문자도 무시하고 SNS도 무시, 모든 것을 다 무시했어요. 다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에 조카가 하는 말이 유전자 검사해서 소송 걸면 되나 봐.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겠네. 이모, 언제 시간 돼? 유전자 검사는 나 혼자 해? 아니, 그 애랑 만나야 할 거 아니야. 나온대. 그런데 옷을 좀 추레하게 입고 나가라며 할머니 밭일할 때 입던 옷을 입고 나가라고. 조카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절대 연락이 안 되던 아이가 어떻게 나오기로 한 것인지. 조카는 우선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꾸 만나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놈이 미꾸라지처럼 도망만 다니잖아. 그래서 꾀를 낸 조카가 직접 그 애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서 할머니 앞으로 있는 빚이 어마어마하다. 모두 이모 치료비로 들어간 빚. 그것 때문에 평생 이모는 빚을 갚아도 죽기 전에 다 못 갚을 건데 네가 계속 이모 호적에 자식으로 남아있으면 그 빚이 너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이모 식물인간이었던 적도 있어서 나중에 병들면 네가 부양 의무자 되는 거다.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온 가족이 상속 포기를 할 건데 누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한 너는 그 소식도 못 들을 수도 있다. 어쩌겠느냐. 그 말에 그놈의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수 씨 역시 그 아이와 직접 접촉을 해보려 했지만 엄마가 이건 결혼시키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할 문제라고 정수 씨를 만류했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 정수 씨는 아이 아버지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흔적도 발견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 정수 씨도 답답했는지 그 아이를 당장이라도 찾아가 따져 묻기라도 하고 싶다고 했죠. 아이를 만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네 아빠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한참 머뭇거리더니 지금 외국에 계신다고.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달라. 내가 연락을 해보마 했습니다. 본인이 물어보겠다고 하던 그 아이는 결국 나중에 하는 말이 그 남자가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기죄로 들어갔다고. 본인도 잘 안 보고 산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사실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서 아버지한테 이 사람은 누구냐고 했더니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이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교도소에 있다는 그 남자에게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본 모양인데 저와 연인일 때 만나고 있던 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여자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을 가면서 호적에는 올려야 하는데 엄마 이름이 없으면 호적에 올릴 수가 없으니 내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엄마로 둔갑해 혼인 외 출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혼부도 아이 엄마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죠.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이 판결이 났고 저는 가족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그놈한테 무슨 배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정수 씨와 저는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로 인해서 딱히 피해를 본 사실은 없었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없었고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을까? 혹시라도 내 가족관계에서 빼버린 그 아이에게 다른 해가 갈까 싶기도 하는 마음에
그냥 덮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수 씨와 저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기는 했지만 둘 다 초혼이니 웨딩드레스도 골랐고 예식장에 올 사람은 거의 없어서 그냥 작은 곳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결혼식까지 무사히 본 엄마는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까지 가고 나면 혼자 남겨질 딸이 그리도 걱정되셨던지 가시기 전까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잘 살라고 하시던 엄마. 그리고 우리는 강아지에게 정을 주며 오손도손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50이 넘어서 결혼해야 편하다던 그때 그 점쟁이가 용하기는 했나 보다 하는데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남편과 나는 그런 소리를 하곤 합니다. 우리 60이 다 되어서 결혼했으니 앞으로 40년만 행복하게 살자고. 남편과 꼭 100살 채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살아온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